촛불이 들여 올려진 지 1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적폐청산과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 민병두가 앞장서겠습니다. 문민시대 이제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오늘로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8월 위기설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했고 오늘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and complete, verifiable and total denuclearization. 우선 특보님께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무난한 정상회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한국의 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상 무슨 지금 현안 문제 해결보다는 본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 와서 우리 첨단 무기 많이 팔고 우리 경제적 이익 챙기고 그래서 아이고 미국 국민들에게 더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하게 보여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철저한 공조를 하게 되는 것,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게 되는 것, 이건 예상됐던 그 발언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북핵 문제를 갖다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누그러뜨린 거, 저는 이 점이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제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리미트 없는 그 대북 제재, 최대한 관여는, 최대한 압박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가능한, 한미 간에 관리 가능한 그 대북 최대 압박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좀 더 의미 있게 봤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제 공조 강력하게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을 완전히 고립을 시키겠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보고도 이제 무역 관계 또는 기술 전이 같은 거 완전히 중단하라고 이렇게 또 밝혔고 그런 점에서는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하는 기존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북한 계속 고립시키자. 그러면 나올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흥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어떤 조건 하에서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 조건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결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소위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소위 증자들을 보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오게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역할도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여간 어떻든 간에 평화의 메시지 상당히 중요하다. 외교의 메시지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간 북한 핵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평화적 외교적으로 타결하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또 수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타결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을 통한 그리고 북한의 고립을 통한 어떤 새로운 국면 마련을 좀 희망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국면 전환의 메시지가 두 정상이 조금 하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직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전쟁을 불사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대통령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립하는 듯이 보였는데 그 중간에 말하자면 합치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메시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쓰는 건데 관리 가능한 대북 최대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한미일 협력이란 말을 썼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함께하는 협력에 마치 한 곳도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우리가 마치 그 체제 하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건 뭐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분명히 해나가겠다는 걸 우리 대통령께서 동의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한미일 3국 간의 뭐 군사동맹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협력의 외연이 호주, 인도까지 이렇게 넓혀지면서 마치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그 피보트 아시아 외교 전략이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고 그리고 동맹이 원하는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고립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흔쾌히 나서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뭐 아시아, 인디아를 엮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전략적 회랑이 뭐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가져오는 거라고 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우리가 노라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국을 하나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래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 하면 우선 미일 군사동맹은 일본이 해외 군사를 갖다 파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어려운 지점에 처했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는 그 동맹이 미일 동맹 아니겠습니까? 또 한미 군사동맹은 사실 군사 파견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지지하겠다 하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는 건 공동의 적과 공동의 위협이 있어서 서로 간에 돕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가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일본도 정상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일본 군 자체가 정규군이어야 하고 일본 자체가 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 군대 정규군을 우리 한국이 싸우는 전투에 이제 파병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화헌법 9조 1항 2항에 의해서 그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하듯이 일방적 시혜적 동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아니 한국 측에서 한일 동맹을 하자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호재로 보겠죠. 우리 정상 국가로 가는 걸 지금 한국이 용인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평화헌법 9조 2항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베 총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우리가 또 도움을 주게 되니까 그건 우리 국민 정세도 맞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일본이 갖고 있는 헌법 구조 자체에 의해서 한일 동맹이 어렵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일본을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국민 정세에 상당히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일 동맹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한미 삼국 동맹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죠. 한일 동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미 삼국 동맹이 되겠습니까? 성립할 수 없는 동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가능한 것은 한미일 협력이라고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 이제 사드와 관련된 3원칙.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MD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미일 동맹은 없다. 또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이 입장을 한중 간에는 이해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간에도 그것이 이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에서 중국 측하고 협의를 할 때 그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국 측과 충분한 뭐 통보도 해줬고 또 협의도 했고 그러면서 그 진전사항에 대해서 알려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에 위배돼서 그런 중국과 그런 걸 했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다음 삼불원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사드 재배치, 추가 배치 않겠다. 지금 미국이 뭐 사드 한 7포대밖에 없는데 한 포대 지금 괌에 와 있고 한 포대 지금 우리 성주에 와 있는데 나머지 5포대 갖고서 미 본토를 방어하기도 바쁜데 추가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D라고 하는 거, MD 안 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사실상 미국 미사일 방어청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이 미국이 중심이 되는 영내, 티어터 미사일 디펜스에 참여할 걸 상당히 원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을 분명히 그었죠. 현실적으로 미국 주도의 티어터 미사일 디펜스 참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군사적 유용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투자를 필요할 텐데 그런 또 재정적 여유도 우리가 없고 그다음에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이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디펜스 참여를 했을 때는 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노력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계승이 됐고 더 놀라운 거는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간다. 돈이 좀 들더라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가고 그러나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일단 유사시가 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호환성을 확보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입장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그 티어러 미사일 디펜스에 한국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꼭 맞아 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진보 보수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간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미국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결국에 한미 삼국 동맹 안 하겠다는 건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정부 협상팀들이 가서 결국 중국이 얘기하는 세 개의 노를 제가 볼 때는 뭐 흔쾌히 수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건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 얘기 중에 리비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보면 핵을 중도에 포기한 나라는 종단에는 망하더라 하는 얘기를 직접 했고 또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을 통해서 핵 자체를 자기의 체제와 일치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사실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장마당 경제를 통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개방만 안 했지 내부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사실은 다 우리 포용을 해갖고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사상 유례 없는 좋은 수치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구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이 아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석유를 끊는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이제 다 폐기가 되어야 되고 다시 재구축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땐 북한이 자기를 적대시한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적대시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핵을 포기한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뭐 북한 모든 매체 또는 정부 당국자들의 모든 언술 구조로 봐서는 병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온 것이 천만 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가야 한다는 데 병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발전도 없고 핵무기도 갖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 명백하죠. 그러니까 북한 매체에서도 얘기를 한 거지만 결국에 수령의 옹의를 위해서, 제도의 옹의를 위해서, 그리고 인민의 옹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어로 Minimum Nuclear Deterrence,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 최소한의 핵 억제는 갖춰야 된다. 그리고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다. 우리 경제가 지금 북한 경제 뭐 40배 이상 커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결국에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우리 한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결국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핵무기를 갖는 게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함양시켜 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김정은이 국내의 정치적 정통성을 또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작용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핵확산 방지 조약 NPT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를 향해 가는 국가, 그런 능력을 구비한 국가는 보지만 핵무기 보유 국가는 볼 수 없는 게 국제법상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국가밖에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소위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국제 규범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고 단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항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게 우리 자세가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핵하고 경제를, 안보하고 경제를 딜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안보에는 안보, 경제는 경제 이렇게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심지어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오늘 천명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전술핵 보유 1000만 명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술핵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이 재배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뻔하잖아요. 오산이나 평택이나 대구나.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졌을 때 오히려 핵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훨씬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주변 국가의 핵 도민을 갖다가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확증 억제, 전략 핵무기에 의한 확증 억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의 그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북한이 핵을 한편에서는 폐기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전략 핵을 통한 물론 상시순환 배치면 좋겠지만 어쨌든 확증 억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어 무기가 방어 체계가 아니겠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정부 여당에서는 공감대를 갖다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시죠?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 크게 보아서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배하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그것도 사실 1991년에 미국이 군산에 있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해 나갔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정면에서 위배하는 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고 북한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통성과 명분을 쌓아주는 건데 그 자체가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북한의 핵무기 해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술핵 갖고 있으면서 북한 보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지금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전술핵 여기 갖다 놓았다. 그러면 미국이나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것을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만은 보지 않거든요. 그게 미국 전술핵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건데 그 미국이 재배치해 줄 것인가? 야당 대표단들이 가서 얘기했지만 핵을 완성을 했고 대비책으로 과거에 있었던 전술 핵을 우리 한국에 재배치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 미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측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가령 전술핵 중에 대표적인 게 B-61이라고 해서 B-61 같은 건데 그거는 사실상 전략과 전술핵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원래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에서 사용하는 핵무기를 얘기합니다. 소형 핵무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규모가 적었죠. 그래서 Battlefield Nuclear Weapon이라고 해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의 그 핵무기를 전술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략핵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민간 시설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상대방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전략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전술핵 무기 중에서도 만약 우리 갖다 놓은 데면 B-61 해서 B-61 정도를 갖다 놓을 텐데 이거는 큰 거는 뭐 거의 200km 이상 나가요. 그러면 전략 핵무기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북한처럼 중심이 좁은 데는 민간하고 사이 군사 타겟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사실 전략핵 사용이랑 같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하는 걸 주장하는 자체가 좀 근거가 약하고 두 번째는 우리 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과거의 패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괌이나 요코스카에는 칠함대에 갖고 있는 전략 핵무기들을 갖고 이제 북한을 치는 건데 그럴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2-3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최후 통첩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 담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갖다 놓으면 제일 아마 가능한 기지가 군산기지가 될 겁니다. 91년 이전에도 군산에 전부 다 갖고 있었으니까. 오산 평택은 너무나 이제 북한의 사정거리에 근접해 있고 그러니까 군산에 갖다 놓을 것인데 군산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뭐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떠서 가서 이제 자유투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측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협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군이 전술핵을 쓸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북한이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금 스커드 BC형 단거리 미사일 포함해서 다양한 지금 미사일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는 이유는 핵 억지를 위해서 들여오는 건데 오히려 핵 전쟁을 촉발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뭐 그 다음에 또 전술핵 가져오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쿠스만이라고 해서 그 1980년대 말 91년 그 즈음에 그 8군 단장, 8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그 회고록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핵무기를 관장을 했는데 군산에 그때 한 뭐 950기 정도를 이제 갖다 놨는데 그 전술핵 하나마다 그 전문 요원이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핵무기를 다루는 전술핵을 다루는 사람 숫자만 거의 한 1,800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이나 또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세력들이 탈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경비하기 위해서 또 한 2-3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군산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뭐냐면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전술핵 갖다 놓고서는 인력만
4, 5천 명을 전부 다 투입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이유, 그리고 이제 또 함께 미국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그 전술핵이 북한을 그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억지가 이 사이 한반도와 군산을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미국 측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술핵 무기를 철수할 때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핵을 갖다 이렇게 축소하는, 감축하는 그런 합의를 또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약점으로 또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긴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헌법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민들의 또 여론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보다 높은 협상력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연평도를 핵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칠 거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술핵을 도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유당하고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퍼져 있는 논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상당히 역설적인 게요. 그 보수적인 분들은 한미 동맹을 거의 신주탄치처럼 보시잖아요. 그럼 결국에 미국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확장 억지를 못 믿고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겠다. 그건 역설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순적인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Extended Deterrence라고 해서 확장 억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동맹할 이유가 없죠. 그럼 동맹 없애버리고 우리가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특히 보수적인 분들은 한미동맹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그 미국이 언수를 그 미국의 공약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한미연합전력은 기본적인 구상은 이겁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쓰면 한미연합 재래식 전력으로 카운터할 것이고 북한이 만에 하나 핵무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미국은 저는 자동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핵뿐만 아니고 한미연합 재래식 전력까지도 사용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럽니다. 북한이 지금 최근에 한 게 6차 핵실험해서 100킬로톤 이상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이 지금 핵을 전술핵을 사용을 한다. 어떤 분은 그 피터 헤이즈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전력만 갖고도 그리고 거기다 7함대, 그다음 한국의 7공군, 일본의 미 5공군 이 합친 전력만 갖고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맹을 하는 한 미국을 믿는 게 좋고 동맹이 깨지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한반도 주변에 이제 우리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또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와 통일까지도 이제 아울러 생각하는데.